TV 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해룬양이 집사님이 출근이네요. 아, 출근하기 싫다. 라고 느낌표를 무려 4개나 보내주셨어요.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먹고 사셔야죠. 네. 네, 먹고 사셔야죠. 네. 와, 잔인한 인사네. 먹고 사셔야죠. 가장 현실적인 인사지. 네. 그렇죠. 네, 출근하십시오. 화이팅 하시고요. 영노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호.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도 추석 비슷한 게 있긴 있죠. 그죠?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네. 아기공룡 둘리님 추석 잘 지내셨나요? 참 추석 특집 방송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젊은 시사 유튜버들과 함께 했었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 방송 보면 다 나오잖아요.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어요? 네, 왜요? 네. 아니요. 그 세대 질문 의도가 뭡니까? 아니요.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세대 교감 이런 걸 저희가 항상 늘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젊은 층이 유입이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해. 혹시 추석 특집을 듣고 네. 새로 알게 되셨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문제는 준비와 역량이다. 이른바 조문외교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생을 남길 외교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순방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8일 영국으로 출국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한 후에 뉴욕으로 날아가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20일 유엔 총회에 기조 연설을 하고요. 이후에는 캐나다 방문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거는 핵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연쇄적으로 이어질 정상회담도 당연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어제 이제 이 문제 짚었는데 일정을 보니까 18일에 영국으로 출국해서 19일에 장례식 참석하고 20일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숨가쁜 일정이잖아요. 완전히 빡빡합니다. 이러면 장례식 참석하면서 다른 정상들하고 짧게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여지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일정이 이렇게 짜여졌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현안이 떠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 그렇죠.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요게 좀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유엔 총회 연설은 이미 뭐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던 이른바 담대한 구상. 이걸 먼저 다시 밝힐 거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차피 북한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추석 연휴 기간에 이른바 핵 법령 제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구상일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추석 연휴 직전에 나왔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회담 제안 이거 같은 경우도 유엔 총회 연설로 혹시 연동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 내용을 담는지 안 담는지 한번 좀 보죠. 네, 그것도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토 순방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출국할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한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일정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외에 다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더라고요. 뭐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니까 유엔 총회 참석 바로 직후에 또 캐나다 방문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캐나다 방문이 실무 방문이 아니라 만약에 국빈 방문이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여기는 의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작년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하는 과정에서 또 김덕순 여사가 이제 동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까지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떠나는 대통령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돌아올 때 어떤 걸 가지고 올까? 또 요거를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인가요? 네. 네. 9839님이 이번에는 논란과 실수가 없길 기대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논란과 실수 대신에 성과를 좀 많이 안고 오시는 그런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규모를 한 9명에서 10명으로 확정을 했고 이르면 바로 오늘 인선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 가운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뭐 당연직이니까 빼면 실제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은 최대 7명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외부에서 온다 뭐 이런 좀 보도도 있던데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국회 부의장 자리를 그러니까 내놓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 주목을 할까요? 예, 다른 인물을 또 이 대목에서 소환을 하던데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당 수석,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 겸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겸직은 이전에도 거의 사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냥 겸직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다시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이 위원장 자리를 그러니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향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기사를 함께 쏟아내고 있던데요. 네. 체크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위촉 사실을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전례가 2번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과거에 국회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2번이나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과거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고 과거에 박주성 국회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나 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정진석 위원장은 두 직책을 겸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비대위원장 자리는 길어야 서너 달짜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는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석 위원장 말대로 그게 본인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 분석하고 말 게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또 소환할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전략적 포석을 깔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전해드린 대로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겨냥하는 카드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를 가르는 건 정진석 위원장이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일반화시키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도 국회 부의장 자리를 내려놓았으니까 상대당의 과방위원장도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 내지 압박을 가하느냐 마느냐. 요걸 좀 보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의 답은 무엇일지.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진석 위원장의 개인적 스타일을 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럼 당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전략이 무엇이냐? 그건 누가 보더라도 과방위원장 자리와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뭐가 연동이 되어 있느냐? 얼마 전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혔죠. 정기국회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마침 정청래 과방위원장 겸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본인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동윤 님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남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그냥 님은 그런데 국회 부의장과 과방위원장이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국회의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에선 같은 거죠.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이 정청래 의원이 선택하게 그냥 두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선택은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는 겸직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두 스타일이 지금 맞붙는 건데 어쨌든 어떤 답을 정청래 의원이 할지 잠시 후에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한편 오늘 비대위원 이제 인선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사한 명단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깜짝 인사 발표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비대위원 선에서 깜짝 인사가 의미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보죠 그거는.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주 한 차례씩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 입법 예산 요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에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을 찾아서 추석 상차림 물가를 직접 점검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매주 하겠다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전략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간 기세 싸움의 성패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 영역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바로 민생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를 않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 회의 구상은 이에 따른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민생으로 넘는다. 뭐 이런 제목들이 보도에 많이 눈에 띄던데 네. 관건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정치인들이 보면 선거철 되면 또는 명절 때가 되면 항상 하는 뻔한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찾아가서 전도 하나 먹고 시장도 보고. 어묵도 먹고 네. 둘러보고 장도 보고 네. 참 너무 뻔하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뻔한 걸 왜 계속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꼭 뭐 삐딱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네.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에 일정하게 어떤 퍼포먼스적인 어떤 요소가 당연히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건 기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완결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회의원들의 본령은 누가 뭐라 해도 입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이겠죠. 그럼 민생을 챙기려면 입법까지 가야지 완결판이 된다. 그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복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걸로 조금 어떻게 완결판이 가는 겁니까? 뭐 그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분석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인 만큼 민생 입법의 기본 전력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쟁취가 돼야 되겠죠. 쟁취? 쟁, 네. 싸울 쟁자의 쟁은 윤석열 정부와 확실히 대립각을 세워서 민주당의 색깔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의지여야 한다. 이런 차원이 될 거고요. 취, 이거는 목소리만 높이는 성량 대결로 맴맴 도는 거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감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고 그 지지율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의 대응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생은 사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물가 잡는 거는 야당보다 여당에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다음에 정책 집행 권한은 여당과 그 정부한테 있는 것이니까.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협조할 건 협조를 하면서
야당의 저작권 있는 의제를 어떻게 치고 나와서 관철을 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데이지님 끝없이 오르는 물가 현재는 민심을 살피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꼽아주셨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도 똑같은 의견, 민생을 제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앞서서 민주당이 22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민생 행보가 자칫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방패막이 될지 좀 궁금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 행보는 조금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른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격전지의 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특검법 자체를 당 차원에서 스피커를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할 거냐 아니면 법사위에 일단 맡기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스피커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 게 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일단 민생에 집중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서 또 법사위원도 그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략 어떻게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4186님이 민주당은 이제 진짜 민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라고 뼈있는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엊그제입니다. 11일 밤 9시 47분경에 소녀상 근처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에 소녀상 쪽으로 진입을 시도를 했어요. 네. 이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일 행동이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신자유연대의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탈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고 반일 행동 회원 한 명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몸을 밀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두 단체가 대치를 계속하다가 다음 날 어제 새벽 2시쯤에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양쪽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양비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는 시각엔 불거진 현상의 표면을 보는 것도 있지만 맥락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은 우리가 집회 선순위 단체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할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표면을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주장이겠죠. 집회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할 거 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소녀상 앞 집회는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져 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맥락인 거죠. 인권의 기초에 해당하는 집회의 자유, 형식적 집회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아니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잘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나온 역사 때문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을 중시해서 엊그제 밤에 있었던 일을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더 확장해서 검토될 수도 있는데 그 예가 바로 평산마을 시위 아니겠습니까? 형식적 집회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버젓이 침해한 게 평산마을 사례의 본질이잖아요. 이 평산마을에서는 경호 규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은 것처럼 일단입니다. 이것도 일단 소녀상 앞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제가 볼 때 경찰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건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경찰은 제정된 법을 집행할 뿐이잖아요. 길을 내는 게 바로 법이고 법을 만드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가 불순하니까 너희 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떤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느냐 마느냐. 우리 사회가 좀 이제 그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정치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된다 이 점을 지금 찝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냈는데 당신들의 의도가 지금 수요시에 막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집회 검열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게 맡길 성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롱님, 도대체 저 보수단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일본 대변인입니까?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요. 예. 큐빅동지님이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녀상 지켜주세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김진우님은 대한민국에서 저런 시위를 가만히 두는 게 나라망신입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제발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연거푸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이제는 좀 지혜를 모아서 뭔가 좀 큰틀 해법이 좀 강구가 돼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